네, 안녕하세요. 농업지 채널 찢다. 오늘은 전문가 분을 모시고 이야기하는 농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현재 원장님 모시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뭐 수의사와 관련된 이야기, 이 가장 지저분한 직업이라는 그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소 발톱과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쭉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여러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잘 그림이 안 그려져요. 축산, 그 중에서도 이제 젖소 농가는 어떤 식으로 이게 이제 움직이는 걸까? 이 사이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뭐 이제 소에 대해서, 특히 젖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젖소 농가는 이렇게 움직인다.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짧은 시간에 축산대학 4년을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대동물 수의사잖아요. 그죠? 소를 진료하는 수의사인데, 소를 진료하는, 지금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두 분 다 대동물 수의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속성 교육 과정입니다. 속성 교육. 예. 대동물 수의사는 한 달만 관리하는 수의사예요. 한 달만? 예. 그래서 소가 태어나서 자연사 할 때까지 평균 도태율을 10%로 봐요. 100마리가 정상적으로 태어나면 90마리가 이제 도축장 갈 때까지 사는 거죠. 그 폐사율을 10% 보는데, 여기서 10%는 언더 굿 매니지먼트, 아주 사양 관리가 잘 되는 목장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10% 정도는 보통이에요. 그런데 그 10%의 90%가 언제 일어나냐 하면, 태어난 지 3주 이내에 있는 송아지가 거의 다 죽어요. 신생 송아지. 그 다음에 나머지 폐사율 10% 중에 90%는 태어난 지 3주 이내에 있는 신생 송아지에서 일어나고, 나머지 10%는 언제 도태되냐면 이 새끼를 낳은 엄마 소가 아픈 거예요. 출산 그 유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산욕기 질병이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 소를 진료하는 수의사가 진료하는 거는 태어난 지 한 달 이내에 있는 송아지 진료. 그 다음에 분만한 지 한 달 이내에 있는 엄마 소를 진료하는 게 다예요. 그러면 이제 목장도 마찬가지죠. 목장에서도 소를 관리할 때 젖소의 일생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태어난 지 하루 이내에 있는 송아지를 얼마나 관리하느냐가 안 죽이고 잘 키우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임신 중에 엄마의 태반을 통해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항체도 다 전달받아요. 그래서 아기는 태어나서 엄마의 모유를 안 먹어도 면역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요. 저도 분유 컸습니다. 그런데 소하고 돼지는 임신 중에 태반을 통해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항체가 송아지한테 전달되는 제로예요. 뭐 0.1%, 0.2%도 아니에요. 제로가 전달돼요. 저도 농대 나왔지만 이런 얘기는 처음. 이건 축산이잖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농업하고 축산하고 같은 걸로, 이게 보통 작물이 같은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전혀 다릅니다. 같은 농업이라고 하기도 하여튼 같이 연결은 돼 있는데, 그죠? 그렇죠. 하여튼 또 끊었네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는 태어나가지고 3주나 4주가 지나야 스스로 면역 항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태어난 지 3주나 4주 내에 외부의 감염에 대해서 방어는 어떻게 하냐면, 태반을 통해서 이어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초유를 통해서만 섭취해야 돼요. 엄마 젖을 먹어야, 젖을 먹어야. 초유의 항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수동 면역이라 그래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송아지를 새끼가 낳으면은 얘가 다리가 이렇게 서자마자 바로 젖부터 먹기 시작하죠. 그렇죠. 네네. 이제 이해를 했네요. 이 대학교 가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초유라 하는 놈은 우리가 영화에 보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인 것처럼 똑같아요. 굉장히 좋은 놈이지만 굉장히 이상한 놈이에요. 초유가. 초유가. 뭐냐면 초유의 크기가 코끼리만 하다 하면 초유를 섭취할 수 있는 장의 육모의 구멍은 개미만 해요. 그 송아지의 그러니까 초유 내에 있는 항체의 크기가 장벽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거죠.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흡수가 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6시간에서 1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6시간이나 12시간 정도는 장의 육모의 벽이 열려 있어요. 영양분이 그냥 쑥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항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초유가 엄청나게 좋은 건데
태어나서 6시간이나 12시간 이내에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네. 조유가 아니에요. 아. 일반 우유랑 똑같은 거예요. 야. 그럼 송아지는 그럼 면역 없이 그냥 질병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다행히 내가 질병이 안 걸리면 다행인데 안 걸릴 수가 없겠죠. 안 걸릴 수가 없죠. 외기 환경에 노출돼 있는데. 그러니까는 젖소 농가에서 한우 번식으로 하는 농가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분만하는 소를 발견해서 송아지한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초유를 먹이는 게 그 소의 일생을 좌우해요. 끝내요. 그때 잘 먹여놓으면 그래도 그렇죠. 높은 확률로 예, 예. 성체가 될 수 있고. 그게 어느 정도로 파급 효과를 미치냐면 외국의 수많은 논문을 보면 태어난 지 2시간 이내에 충분한 초유를 먹은 송아지하고 그렇지 않은 송아지가 첫 수정 날짜도 달라지고요. 첫 분만하고 나서 생애 총생산유량도 달라지고요. 도축 성적까지도 다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인생을 우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소의 생은 첫 2시간에 결정된다. 첫 2시간 결정됩니다. 굉장히 정확한 근데 표현이세요. 소는 보면 되게 밤에 새끼를 낳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거는 어떻게 사람이 알 수가 없잖아요, 주인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송아지들이 태어나면 폐사율이 높은 거예요. 아, 사람이 못 보고 있을 때 태어나니까. 그렇죠. 그럼 수의사가 하는 일은 그럼 그걸 어떻게 뭐 젖꼭지까지 물려주는 그 일인가요? 아니면? 아니죠. 이런 거를 교육을 통해서 주인이 하게 만들어야 되죠. 수의사가 그 집에 상주할 수 없으니까 이제 계속 자극을 주는 거죠. 2시간 이내에 초유를 충분히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2시간 이내에 못 먹을 것 같으면 초유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도 강제라도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목장의 시작이에요, 이제. 그러면 초유만 잘 먹은 송아지는 이제 보통 소가 태어나면 2개월 정도 우유를 먹고 자라거든요. 맞아서 먹고 자라다가. 예, 60일 정도는 우유를 먹고 자라요. 그래서 이제 한우 같은 경우에는 엄마 밑에 달려 있고 내추럴 서클은 자연 포유를 하고 젖소는 분만과 동시에 모자 분리를 해요. 오. 좀 냉정하죠. 상당히 이게 좀 그럼 젖소는 분만과 동시에 그럼 얘는 그냥 보통 젖소는 원래 본 목적인 그 착유기로 들어가는 건가요? 젖소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분만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엄마하고 송아지를 분리시켜요. 그러면 보통 젖소들은 초유부터 한 5kg에서 한 20kg 정도의 초유가 나요. 근데 송아지는 체중의 10%나 15% 정도 초유만 먹으면 충분하거든요. 4리터 정도 먹으면 충분해요. 그럼 4리터 정도 초유를 짜서 사람이 젖병으로 젖소 송아지를 먹여요. 2개월 동안. 그러면 젖소는 엄마 소는 분만하고 나면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3일간은 나뷰를 못하게 돼 있어요. 72시간 동안은. 72시간 동안은. 예, 초유 성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이 먹는 우유로 이제 공장으로 보낼 수는 없다. 이렇게. 예, 법적으로 나뷰가 안 됩니다. 분만과 동시에 착유는 시작하는데 72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샘플을 먼저 우유 공장으로 보내요. 예, 우유가 깨끗한지, 혹시 항생제는 없는지, 체세포는 높은지, 유방이 없는지 검사한 다음에 우유 공장에서 몇 번 소, 남대작 소 나비해도 됩니다 하고 통보가 와요. 그럼 그때부터 이 소 우유를 짜서 우유 탱크에 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개별 소마다 다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축산물 중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위생적인 게 우유예요. 우유는 한 마리 한 마리 다 검사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태어난 송아지는 2달 정도 지나면 젖을 떼요. 사람이 이제 우유를 안 먹이고 사료를 먹여요. 예. 그럼 그때부터는 다시 분만을 할 때까지는 폐사율은 1% 미만이에요. 그냥 무럭무럭 잘 자라요. 그렇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뭐 돌을 씹어 먹어도 뭐 문제 없는 나이잖아요. 그때는 아플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의사도 손이 안 가는 그 시기예요. 그러다가 암소 같은 경우는 체중은 한 350kg, 키라 하면 바닥에서부터 어깨까지를 이야기하는데 한 130cm 정도 되면 사춘기가 돼요. 이제 뭔가. 그때 이제 임신을 시키는 거예요. 발정이 오면. 예, 예. 잠깐만. 그러면 이제 결국 암소가 이제 새끼를 낳아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젖이 나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무럭무럭 잘 자랐던 이 송아지들이 이제 임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엄마 아빠는 다 딴 데 가 있고. 예.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제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또 재밌어지겠네, 여기서부터 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남제작이 네팔에서 왔다. 예. 우리 목장 일하러 왔다. 그러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암놈들만 100마리 모여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어떤 소가 발정 왔는지를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게 거죠. 가장 목장에서 핵심 기술이에요. 이게 척 보면 아는 기술인가요, 보면? 아, 근데 이제 보통 암놈들끼리 모여 있지만 어떤 소가 발정이 오면 자기들끼리 성가 행위를 해요. 승가랑 올라탄다는 뒤에 얘기죠. 올라타요. 마운팅. 예, 마운팅을 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기술을 사실 다라고 봐도 돼요. 태어난 송아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최고 먼저 가르쳐줘요. 외국 친구한테. 완전히 순수한 친구가 왔잖아요. 그죠? 네팔에서. 히말라야 전기를 담은 그렇죠. 네팔에서 왕자님인데 한국에 돈 벌러 온 거예요. 네팔에서 왔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이 친구는 소를 다 알 것이다. 일을 하다가 농촌에서 절대 안 해요. 엄청 똑똑한 애들이 오거든요. 삽도 한 번 안 잡아본 애들이 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빠지는 착각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ABC부터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부터 가르쳐요. 송아지 나면 최대한 먼저 냉장고에 있는 초유를 데펴서 2리터 먹여라. 그 다음에는 뭘 가르치냐면 딱 봐서 어떤 소가 발정 왔는지 발정이 온 소를 구분해내는 법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봐도 일반인들이 봐도 특이하게 행동을 첫 번째 많이 돌아다녀요. 밥 안 먹고 막 처음에는 막 울어요. 맹맹대면서 울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AI 기계 중에는 소의 울음소리를 가지고 아픈지 슬픈지 배고픈지 발정 왔는지 그 구분하는 디바이스도 있어요. 그 강아지 그 디바이스랑 비슷하고 그렇죠. 첫 번째 막 울면서 밥 안 먹고 돌아다녀요. 그 다음에 다른 소를 올라타기도 하고 또 다른 소가 자기를 올라탈 때 성가를 허용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발정이 오면 이 소를 올라타기도 하고 이 소가 발정 온 소를 올라타기도 하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소가 발정이 온 거냐면 남이 탔을 때 가만히 있는 그 소가 발정이 온 거예요. 예. 준비가 됐다. 준비됐다. 레디 투 브리드를 하죠. 준비됐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저 소가 지금 발정이라는 게 확실하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AMPM이에요. ANPM. 예, 옛날에는 자연적으로 있을 때는 이렇게 딱 보면 알죠. 남자하고 여자는 딱 보면 아니까 자연 정보. 순놈이 암놈을 내추럴 서비스를 해서 자연적으로 임신을 시켜서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남대작 닮은 애를 좀 많이 낳고 싶은 거죠. 그러면 남제작의 정액을 채취해서 불특정 다수의 암놈한테 다 뿌리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다 똑같다고? 다 똑같은 거죠. 엄마는 다르지만 아빠는 다 똑같다. 우리나라 젖소는 그럼 이게 아버지는 거의 뭐 몇 마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전 세계에 유통되는 젖소 정액은 수천 가지입니다. 예. 전가지. 그렇지만 이제 인기 있는 탑불들이 있죠. 네네. 예, 밀리언 셀러들이 있어요. 내가 뭐 자관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그렇죠. 예. 그런 이제 그래도 좀 쏠림 현상은 있죠. 그럼 그 정액을 전 세계가 공통으로 쓰는 거죠. 그럼 AMPM은 뭐냐 하면 아침에 발정을 발견하면 저녁에 시켜요.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발정을 발견하면 뒷날 아침에 시켜요. 약간 텀은 있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발정 증상을 보이고 12시간에서 18시간 사이에 난자가 배란돼요. 예. 그 다음에 정자가 액체 질소통에 보관하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196도에 보관하면 거의 퍼머넌트, 영원히 보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연기 이렇게 꺼내면 연기 모락모락 나네. 텔레비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럼 그 정액을 38.5도 물에 녹여서 인공수정을 시키는데 한 번 주입된 정액은 또 한 24시간 정도 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난자가 배란돼서 나오는 시간, 정자의 생존 시간을 맞추면 보통 통계학적으로 이제 해보면 발정을 발견한 지 12시간 뒤에 시키는 게 가장 수태율이 높더라. 확률이 높더라. 예. 예. 거기서 만약에 이제 이 수정이 안 됐다. 그러면 또 해야 되잖아요. 이제 소는 그래서 발정 주기가 사람하고 똑같은데 21일마다 발정이 와요. 21일마다. 예. 한 번 실패하면 21일 동안 얘는 그렇죠. 콩밥을 먹네요. 우유도 안 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데어리 캐틀 매스매틱스라는 게 있어요. 젖소 수학 아니면 젖소 통계. 그러니까 모든 걸 숫자로 다 말할 수 확률적으로 있는데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젖소 한 마리가 발정 주기를 놓쳐서 한 주기를 놓치면 21일 동안 30만 원 정도 까먹는다 그래요. 하루에 12,000에서 15,000원. 예. 한 마리가. 그래서 지금 스마트팜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젖소에 있어서 스마트팜의 핵심 기술은 발정 발견이에요. 제가 지금 딱 수태할 준비가 됐어. 그렇죠. 그걸 정확히 파악하느냐 못하느냐. 그러면
지금은 발증을 발견하는 정도가 아니라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수정을 시키는 게 수태율이 가장 높아. 이것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아, 예. 원장님 그거 저번에 무슨 위내 센서를 예, 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탐지하는 방법이.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 목보가 뇌파래가 마침 자고 있을 때 그렇죠. 증상을 발견 못하고 몇 시간 지나버리고 나면은 이게 언제 수정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24시간 감시를 해야 되는군요, 보면은. 그렇죠. 그런 걸 한다고 스마트팜을 했는데 원장님이 보니까 수의사만 하신 게 아니고 또 농장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일단 하던 번식 이야기 계속 한번 예.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젖소 목장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술은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송아지를 초유를 잘 먹이는 잘 거. 먹이고. 예, 우리 폐사율이 90% 그때 네, 일어나니까. 안 죽이고. 예. 두 번째는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새끼를 낳은 소만 우유를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밀크 is money인데 밀크는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베이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no baby, no milk. 노밀크. 그러면 no money예요. 임신을 잘 시킨 게. 그렇죠. 그러면 베이비는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면 발정을 발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는 임신하고 상관없이 눈만 맞으면 같이 잘 수도 있지만 동물은 그렇게는 안 해요. 발정기가 정확히 맞아야 돼. 임신이 가능할 때만 같이 자요. 근데 여기서 참 서글픈 현실이 뭐냐면 소는 해가 지고 나서 그 다음날 해 뜰 때까지 전체 발정의 7, 80%가 그때 와요. 밤에 그렇죠. 일이 벌어지는군요. 예, 역사는 외타는 밤에 이루어지니까. 목상주는 주무시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직업. 이런 스마트팜의 디바이스들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이 최대한 노력해서 발정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50에서 6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제 반을 놓치고 지나가면. 그렇죠. 그럼 또 한 달에 30만 원씩 까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젖소의 수학 통계 자료에 보면 이 목장이 돈을 벌고 있나 안 벌고 있나를 나타내는 지표는 딱 하나만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뭐냐면 평균 공태 일수라는 게 있어요. 공태일수. 예, 그러니까 뭐냐면 새끼를 낳고 다시 임신이 될 때까지 걸리는 날수. 그게 옵티멈 오픈데이라 그래요. 새끼가 안 되는 공태기한을 오픈데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젖소 목장이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평균 공태일수는 100일에서 120일 사이에 다시 임신이 돼야 돼요. 분만하고 나면. 분만하고 나서. 예. 그러면 이게 새끼를 낳게 되면은 그럼 그때부터 젖을 짜잖아요. 이게 그럼 몇 달 동안 젖을 짜고 새끼가 있는 동안에 계속 젖을 짜고 다시 새끼를 낳고 공태기한 또 지나고 젖을 짜고 계속 젖소는 이렇게 사이클이 반복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젖소라고 부르는 이유는 특별하게 우유를 생산하게 개량된 소니까 젖소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통 포유동물은 새끼가 우유를 안 먹으면 젖은 말라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젖소는 언제까지 젖짜냐 하면 새끼 넣고 그날부터 젖짠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100일에서 120일 정도 지나면 다시 재임신을 시킨다 했잖아요. 발정을 발견해서. 그러면 그때부터 285일이 지나면 새끼를 낳아요. 150일에 새끼 들어갔다 치고 283일, 5일을 더하면 435일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도 양심이 있으니까 새끼 낳기 전 마지막 2달은 우유를 안 짜요. 예. 그러면 450일 중에 390일 젖자는 거예요. 390일 젖었는데. 네. 그 마지막 2달은 젖을 안 짜요. 분만 직전 2개월은 안 짜는 거예요. 안 짜고. 그럼 그거를 드라이 피어리드라 그래서 근육이라 그래요. 우유를 말린다 이거예요. 그건 마지막 2달 동안은 왜 우유를 안 짜냐면 자궁 속에 있는 송아지가 마지막 2달 동안 전체 송아지의 70%가 자라요. 그때 훅 푸는군요. 네, 그때 확 크거든요. 영양분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유선 세포들이 엄청 망가졌을 거 아니에요. 390일 동안 짰으니까. 그래서 유선 세포의 회복 기간도 주고 또 엄마 소가 몸도 좀 추스리는 기간도 주고 해서 2달 동안 안 짜요. 네. 저는 어디 외국 가서 가끔 이런 얘기를 드라이 피리어드 뭐 이런 얘기 그렇죠. 들으면은 사실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이런 게 대한 젖소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젖소 일생은 다 끝났잖아요. 그죠? 그렇죠. 태어났죠. 그래서 초유 먹고 2달 동안 우유 먹다가 이후하면 13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첫 수정이 들어가고 예. 또 285일이 지나면 분만하면 그때부터 젖짜기 시작해서 390일 동안 여기서 가장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분만이라 하는 이벤트는 발정이에요. 발정이 오면서 분만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발정 오는 날 분만하는 거예요. 근데 발정 주기는 21일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21일이 지나면 첫 발정이 오는데 이때는 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발정 온 게 눈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걸 사일런트 히트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정은 45일 정도에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때 발정이 보이는 소도 있고 안 보이는 소도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분만하고 첫 수정은 언제쯤 들어가냐 하면 세 번째 발정 오는 60일경에 들어가요. 거기도 이제 어느 정도 텀을 두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 60일 정도 기간을 생리적 공태 기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궁도 45kg, 젖소 송아지 한 마리가 40에서 45kg 정도 되는 아기를 가지고 있던 자궁이 3주 정도 지나면 손가락 크기만큼 줄어들거든요. 정말 생명의 신비. 그렇죠. 생명의 신비죠. 가장 신비로운 조직 중에 하나가 자궁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의사가 손 넣고 자궁을 만진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손을 넣고 자궁을 만지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하나가 분만하고 자궁이 정상적으로 수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만지는 수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소가 이제 100마리면 이제 이 사이클이 다 100마리가 각각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관리를 다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 아파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서로는 길었지만 이제 목장에서 할 일은 다 끝난 거예요. 아침에 오면 사람도 잠자야 되니까 자는 사이에 많은 일들이 나는 거예요. 발정 올 수들은 발정 오고 새끼 낳을 소는 새끼 낳고. 예. 100마리 있으니까 그죠? 그렇죠. 아침에 가보면 송아지가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죠? 또 가보면 막 발정 와서 성가 타고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주인들이 어디 밖에를 못 나가는 거죠. 정신이 없네요. 근데 또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겠어요? 짜야죠. 젖을 짜야 되죠. 예. 또 전통적으로 우유는 12시간 간격으로 짜는 거예요. 그럼 보통 젖소 농가의 사장님들은 언제 일어나냐면 새벽 4시에서 4시 반에 일어나요. 그럼 가서 기계 워밍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5시 반에서 이 사이 차교 들어가요. 그럼 보통 한 60마리, 70마리 짜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거든요. 젖 짜고 나와서 송아지 우유 주고, 소 밥 주고, 똥 치우고, 잠깐, 아우, 대라 이러고 있다가 점심 먹고 또 오후 3시, 4시 되면 또 가서 소 싹 물어서 젖 짜고, 송아지 우유 주고, 밥 주고, 똥 치우고. 아이고, 똥 치우고, 아이고, 대라 하고 자다가 목장에 한번 쓱 나와 봤는데, 아이고, 저놈 또 새끼 낳고 있네. 아이고야. 아이고야, 근데 내가 안 봤으면 들어가서 잘 텐데, 봤으니, 1시간을 기다려도 안 나오네. 그러면 하원장님 의소와 새끼를 못 낳아요. 그러면 저는 또 소주 한잔 먹고 있다가, 이게 또 가야 되네. 이게 이제 365일 하루도 안 쉬고 반복되는 거죠. 아니, 야, 이거 말씀만 들어봐도 목장주 분들도 정말 괴로울 것 같고, 그렇죠. 수의사 분들도 괴로울 것 같고, 그죠. 이거는 완전히 1년 365일 계속 스탠바이가 이어지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이면은 후배들들어 대동물 수의사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거 뭐 어떻게 계산할 방법 없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졸업한 친구들이 잘 모르고 왔으면 속여서 이 방송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 같은 느낌이. 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도 재미난 거는 이런 보편적인 생활들이 이제 지속 가능해지기 위해서 많은 단점들이 극복됐죠.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농업, 지속 가능한 축산을 할 때 낙농에 있어서 가장 큰 스마트한 장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발정 탐지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목걸이 형태도 있고, 아, 소 목에다 이렇게 걸어. 예, 목에도 그런 게 있고, 귀에 이어링, 귀 이표 형태도 있고, 발목에 채우는 형태도 있고, 윗속에 넣는 삽입형도 있는 거예요. 온갖 종류를 다 동원해서 그렇죠. 지든 이 기술이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단어는 불과 한 14, 15년 전에 나왔겠지만, 이러한 디바이스들의 시작은 30년, 40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뭔가 전자 기술이 발달할 그렇죠. 때 보면은 예, 처음에는 유선으로 하다가, 네, 저 잠깐 끊고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 이 말씀을 또 제가 드려야 되는데 하원장님 여러 가지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뭔가 생각나면 실행을 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럼 당연히 축산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아시니까 그 아는 걸 가지고 그러면 자기 혼자만 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이분이 한 일 중에 하나가 스마트 축산 회사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의사도 하시고 지금 농장도 운영하시고 스마트 축산회사도 그렇죠. 방금 한 얘기를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고 나서가지고 실제로 그 회사를 만들었고 이제 그 제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회사 얘기를 좀 들려주면은 디바이스 또 다시 디바이스도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한번 좀 재밌는 얘기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수의사를 하게 된 그래도 좀 시발점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어릴 때 젖소 목장을 했어요. 그럼 그때 이제 한 10마리에서 7마리, 8마리 차기로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어머니, 제가 이제 그때 중학생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산에다가 이제 젖을 짜고 산에다 소를 올려놓으면 아까 제가 소는 발이 아프면 소는 도태시키거든요. 안 나오면. 일어날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밥 먹을 수도 없고 아까 발전기 올라타야 되는데 올라타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소가 저렇게 딱 누워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제 이름이 하현재인데 경상도에서는 현재야 하고 현재야 이렇게 내가 와 이렇게 니 저 소한테 살살 가가지고 저 소 발에다 붕괴 좀 감아줘라 이런 거예요. 근데 결국 못 감았어요. 감은 일어나서 도망가고 감은 일어나서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그때 이제 지금 생각하면 수의사였던 것 같아요. 수의사를 불러서 소 발을 깎을 때는 소 차에다가 소를 실어가지고 네. 못 움직이게 해놓고 고정시켜놓고. 낫으로 이렇게 깎거나 아니면 우사에 있는 대들보에다가 밧줄을 걸어서 다리를 들어서 볶음에다가. 예, 우리 말 발치료하듯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저걸 내가 참 고치고 싶은데 못 고치는 게 어느 정도 뭐 본능적으로 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수의사도 하고 목장도 하고 스마트팜도 하고 뭐 나중에 또 분뇨 이야기도 하고 이제 분뇨 이야기를 했던 그런 일들을 제가 좀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우리 수의사는 사실은 컨설팅이거든요, 사실은. 치료라기보다 컨설팅인데 그 컨설팅을 내가 안 해보고 저거를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맞는가 이게 제가 근본적인 마음가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내가 해서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마음이 큰 거예요. 샘플로 그래서 농장을 그렇죠. 와서 봐라.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된다. 예, 세포과학의 농장이 너무 커요. 차이도 비슷하실 때는 이건 정말 그 풀타임 그 낙농. 그렇죠. 농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연구 목적으로 몇 마리만 하는 그 정도 아니라 실제로 경제 단위가 돌아가는 목장에서 스마트팜이라든지 수정란 이식이라든지 분뇨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해보고 되는 거를 내가 이야기하겠다. 이제 그런 마음가짐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원장님 정말 뭔가 즉각 시행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면 너 이거 해봐야 될 것 같아. 이게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바로 그 집사람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보면은. 예. 근데 에너지가 넘쳐나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넘쳐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임신시킬 때 예, 예.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임신을 시키나요? 이거 갑자기 좀 궁금해져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뭐 착상을 뭐 예. 정액을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의사는 이 비닐 장갑을 어깨까지 끼고 넣는 이 왼손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죠? 항상 왼손입니까? 오른손은 아닙니까? 그건? 어떤 수의사들은 오른손을 넣기도 하는데 예. 외국에는 한번 목장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왼손으로 하면 왼손이 고장나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목장 규모가 그렇게 뭐 외국에 비해서는 메가팜은 아니어서 거의 99% 왼손 써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상관없이 일단은 왼손으로 검사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직장 검사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공수전 시킬 때예요. 인공수정. 예, 예. 그러면 왼손을 직장에 넣고 직장벽을 통해서 자궁이나 자궁경관을 잡고 이제 밖에서 이제 외음부를 통해서 긴 이제 수정 봉이라 하죠. 얼마나 깁니까 이게? 한 50c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냉동 정액을 녹여서 마지막 그 끝부분에 장착을 해서 거기다가 자궁경관에 삽입하게 되거든요. 예, 예. 아, 수정을 시킬 때 그럼 반드시 손을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 그렇죠. 두 손이 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본 적은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세 부류가 있죠. 자가 수정이라 해서 축주가 직접 수정을 시키기도 해요. 목장주가 직접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젖소 같은 경우에는 한 20-30%는 자가 수정을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새끼가 안 들어가는 소의 문제점을 1부터 100까지 잡았을 때 80에서 한 90% 정도의 수태가 안 되는 문제는 어디에서 오냐면 발견 미숙에 따른 수정 적기를 놓치는 거예요.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축주가 발견하고 축주가 그 시간에 시키는 게 가장 좋아요. 사실 뭐 제일 많이 열심히 보시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업으로 하는 사람은 이제 나머지 두 가지 부류인데 인공 수정사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아, 그것만 또 전문으로 예, 하고 예, 계세요? 그래서 뭐 좀 여담을 말씀드리면 시골에서 수의사보다는 수정사가 훨씬 부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 건당 얼마씩 이렇게 그렇죠. 말을 출장비하고 정액비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아까 이제 번식에서 말씀드리다가 못 드렸는데 60일경에 첫 발정이 오면 그때 첫 수정을 시키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몇 번 정도 수정을 시키면 새끼가 들어가냐 하면 새끼를 한 번이라도 낳았던 소는 최소 3번은 시켜야 수정이 돼요. 그럼 그것도 농장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목장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비용이 다 비용이죠. 그러니까는 직접 하시면 비용을 세이브 할 그렇죠. 봐봐요. 그러면 한 번 수정을 놓쳐도 30만 원 정도 손해가 나고 예. 또 인공수정 부르면 한 번 오는데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받으니까 그 비용도 날아가고 또 우유는 새끼 낳고 나면 6주에서 7주 정도 되면 우유가 최고 많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는 20만 두가 차교하는데 평균 하루에 30kg 나요. 하루에 30kg. 평균. 예. 근데 6주 정도에 평균 30kg가 날라 하면 6주 정도 지났을 때 우유가 50에서 60kg 하루 나요. 그때가 이렇게 좀 정점 그때가 피크라 피크를 그래요. 찍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소는 유전 능력이 한 번 그 유기 때 10,000kg 정도 생산되거든요. 그럼 그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피크 때 나오는 유량 곱하기 200 하면 돼요. 200. 그럼 10,000kg가 되려면 피크 때 50kg가 나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는 우유가 많이 나는 소일수록 수정당 종부 횟수가 더 늘어나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예, 예.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 새끼를 들어가는 기간이 자꾸 길어지면 피크를 지나면 계속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소는 하루에 한 2만 원 정도 사료를 먹는데. 밥은 계속 먹는데. 그렇죠. 우유 가격은 1,100원인데 한 20kg 미만 남은 얘는 BP 포인트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러기 전에 문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새끼를 낳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옵티멈 오픈데이 분만하고 적어도 100일에서 150일 사이에 새끼가 들어가야 들어가야 이제 밥값을 하는 거예요. 밥값이야. 그래서 농업이 굉장히 치열하네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치열하네. 연간 우리나라 젖소의 도태율이 한 39% 정도 될 텐데 도태의 1순위가 번식장애입니다. 새끼를 못 낳아. 그러면 그냥 그렇죠. 처분하는 게 노 베이비, 노 밀크, 노 노 머니. 머니. 노머니가 아니고 적자네. 돈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적자죠. 예, 예. 어차피 져서 더 크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발견을 하는 디바이스가 발전될 수밖에 없는 게 젖소 목장에서 가장 큰 기술은 사실은 발정 발견 기술이에요. 빨리 찾으면 어떻든 높은 확률로 수태를 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통계가 재밌잖아요. 3번 정도 전 세계에 있는 젖소 경산호 기준으로 3번 정도 수정시키면 새끼가 들어가니까 거꾸로 뭔 말이냐면 수정시킬 수 있는 기회를 3번 작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기술인 게 그죠. 네. 그래서 옛날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물면서 돌아다니면서 평소에 한 200g 정도 걷던 소가 발정이 오면 1,000g 이상 걷는 거예요. 그럼 뭐 첫 번째 채택된 기술이 뭐겠어요? 걸음수로 잰다. 그렇죠. 만보개. 그게 이제 뭐 목걸이라든가 뭐 이런 그렇죠.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 것들이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과학이 점점 좋아지면서 만보개를 해보니까 소는 무리를 지어서 사는 동물이니까 발정이 안 온 옆에서도 막 돌아다니니까 어떤 놈이 왔는지를 또 이 오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단순히 걸음걸이가 아니라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 그러니까 상하 좌우 전체 운동량을 또 다 계산해가지고 아 얘가 지금 뭔가 지금 급해. 그래서 이제 나온 디바이스들이 그걸 목에 채워서 목에 이 운동량을 가지고 발정이 왔다 안 왔다. 그러니까 몇 시간 밥을 먹었고 몇 시간 앉아 있었고 몇 시간 발정이 와서 운동했고 이런 걸 세세하게 나누는 기술까지 발달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필사적인 노력이군요. 이거를 그렇죠, 예, 그렇죠. 수익률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한.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하는 스마트팜의 장비 중에 소에 있어서 가장 핵심 장비는 발정 탐지. 발정 탐지기. 이제 그게 더 발전돼서 지금은 발정 탐지뿐만 아니라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아까 제가 분만이 굉장히 큰 이벤트를 했잖아요. 어떤 소가 몇 시에 분만할 것까지도 알려줘요.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뭐 그렇죠. 대비를 할 수 있어요.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임신을 시키는 게 아까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그 목장주가 직접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수정 시키시는 분이 와서 해주시는 거. 아니면 수의사가 해요. 수의사가.
그럼 한우 농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젖소 농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겠네요. 예, 그렇죠. 그것도 새끼 놓는 게 이제 가장 그렇죠. 중요한 이벤트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우의 사육 규모가 늘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엄마소하고 송아지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일반 한우에서. 그렇죠. 그래서 일반 한우 농가들은 보면은 새끼를 낳는 전문으로 하는 농가가 있고 그렇죠. 귀육만 전문으로 하는 농가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느 쪽이 소득이 더 좋은 거예요? 만약에 그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고기소가 굉장히 비싼 경우에는 소를 키워서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 그럼 비육을 선택. 비육을 선택하는 거고. 젖소는 태어나면 순놈은 7일에서 2주 정도 사이에 팔아버려요. 순놈은. 내 목장이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한우는 언제까지 키우냐면 번식하는 목장에서 7개월 정도 키워서 경매시장으로 나가요. 예. 그러면 임신 기간 한 390일, 그러니까 태어나서 공태 기간, 임신 기간, 또 그 송아지 태어나서 7개월 동안 먹이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다. 그럼 뭐 시장에 내가 판매하는 경매 가격이 오늘 보니까 순놈 평균은 370만 원이고 암놈 평균은 270만 원이더라고요. 그럼 암놈 팔면 7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죠. 그건 1년 반 동안. 네. 그죠? 그런데 내가 7개월짜리를 사서 보통 우리나라 한우가 32개월에 출하하니까 32개월 동안 한 500만 원 정도 사료 먹거든요. 사료 먹여서. 예, 그럼 350만 원짜리 사서 550만 원 먹이면 900만 원의 원가잖아요. 근데 나는 툭불 맞을 자신 있어. 그럼 1,300만 원 하면 1,300만 원 받으면 나는 400만 원 남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한우 시장은 어떻게 됐냐면 등급을 제대로 못 받는 농가는 무조건 한 마리당 150만 원 정도 적자예요. 능력에 따라서 철저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능력이나 품종. 그렇죠. 아까도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만 젖소 농가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가장 큰 핵심 기술은 계량입니다. 한우 농가도 마찬가지로 계량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우도 지금은 정액은 정부에서 만들어서 독점적으로 거의 공급하고 있잖아요. 최근 한 1, 2년 동안에 이제 사기업으로 좀 풀리긴 했는데 한우 정액 한 세트로는 보통 10,000원 정도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등급을 제대로 맞지 못하면 손해가 나니까 네. 남제작 정액만 엄청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거죠. 아빠가 다 똑같아지는 현상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 정액 좋은 이 소 정액은 썩기만 하면 툭불이 나오는 게 시장에 어느 정도 소문이 나면 이 정액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니까 정부에서 7, 8년 전부터 정액을 뺑뺑이 돌려버려요. 추첨으로 공급. 추첨으로 공급해요. 달라는 사람은 많고 그렇죠. 공급할 수 있는 어렵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도지사 빼게 국회의원 빼게 다 이런 벌어지니까 직원들이 죽을 맛이죠. 어느 지역에 공급하느냐를. 그렇죠. 누구한테는 좋은 정액을 주고 안 되고. 사실은 시장 원리에 따르면 비싼 가격 부른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데. 그렇죠. 그러면 서로가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소의 정액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부가 하는 일을 농협이 이임받아서 대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이제 공급받은 사람들 접수하세요. 그러면 접수해가지고. 그렇죠. 뺑뺑이 돌려서 뺑뺑이 돌려가지고. 정액이 한 20가지 있으면 예. 불천등 다수에 당첨되는 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정액이 좋은지는 이미 소문이 다 나 있잖아요. 예. 그럼 남제작이 5개 받고 그 남제작은 지금 기준으로 950이라 하는 정액하고 한우는 1416이 엄청 유행이에요. 그러면 뒷거래로 100만 원도 왔다 갔다. 내가 더 주택은 한테 줘. 그렇죠. 10,000원에 사가지고. 이게 저는 이 한우 등급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뭐라 그러죠? 품질 때문에 한우 등급제를 개선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뒷배경으로만 여기 들어가면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이게 예민한 문제네요, 이게요. 그렇죠. 그러면 만 원 들여서 100만 원씩 받으셨으면 정말 운빨로 그냥 예. 그래서 아까 서두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종모 한 마리 되면 얼마나 벌 수 있어요 하는 그 부분이 몇십억, 몇백억짜리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로 될 수 있는 후보소를 생산하는 목장들의 그 후보소 가치가 엄청 높은 거죠. 그래서 일반 목장에 젖소 쏨놈이 5,000원, 10,000원에 팔릴 때 예. 저희 목장의 송아지들은 뭐 150만 원, 200만 원에 팔려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일반 대중에는 못 팔고 정부에다가 정부 프로그램 안에 우리는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치열한 내부 경쟁. 모든 요소가 다 맞아 떨어졌을 때 돈을 벌고 그 중에 한두 개라도 미싱이 나면 적자를 보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축산에 있어서 어떤 현상이 이제 도래했냐 하면 뭐 우리가 맨날 서스테이너블 애그리컬처를 이야기하지만 뭐 사회적인 사명감도 있고 문화적인 사명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첫 번째는 돈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헛을 했어요. 아, 예를 들면 한우 같은 경우에는 노란 옷만 입은 거 키우면 다 돈을 벌었어. 또 우유도 뭐 그렇게 정밀하게 안 하고 대충 우유가 나오면 돈이 되는 시대에서 양으로만 양으로 하다가 이제는 우유 1리터의 마진의 폭, 그다음에 소의 등급에 따른 가격의 폭이 너무 치열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가만히 놔둬도 어떻게 하면 계량을 잘할까 여기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농가들은 생각보다 엄청 똑똑하거든요. 돈에 있어서는. 그래서 옛날에는 정부 주도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 결국은 시장이 딱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자연적으로 계량을 더 좋은 품종, 더 좋은 더 품종, 좋은 더 방법. 효율성 있는 정액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적절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원장님은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농업이 특히 축산에 있어서는 제가 다른 농업은 잘 모르니까 말씀 못 드리고 좀 정부가 주도해서 이끌어 가야 되는 시대였다 하면 지금은 다양성 측면에서 가만히 놔둬야 돼요. 정보 손대지 말고 정부 손대지 기본적인 것만 하시고. 큰 틀만 조금. 사실 그런 논의들이 이제 축산 옛날에 뭐가 없을 때는 정부 주도로 모든 걸 발전시켜 왔는데 요즘 시대에 안 맞다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축산학과 교수님들부터 해가지고 기존 시스템을 바꾸자는 그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축사는 제가 보기에는 단위가 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부수도만 뭐 한 100도 정도만 돼도 단위가 뭐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거기서 뭔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손실도 크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히 섣불리 누가 간섭하는 거 싫어하고 내가 그냥 잘할 자신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고 싶어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저도 농장을 좀 한우 농장을 다녀보면은 이 농장마다 소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내가 이쪽 농장에 갔을 때는 탱크만한 소를 보다가 이쪽 농장에 오면 제가 봤던 익숙한 소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럼 이런 차이가 나는 건 이해가 가거든요. 이게 농장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번식이 있잖아요. 좋은 소를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 관심사라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업처럼 이렇게 소는 많을수록 돈을 더 잘 버는 거예요? 아니면은 수익성에 아까 여러 가지 있었는데 마리수는 농장의 크기는 영향을 안 미칩니까? 제가 경종농업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소 전문가니까 소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여건상 소는 대형화보다는 패밀리 단위로 쪼개지는 게 맞아요. 오히려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낮추는 게. 예, 양돈 양계는 좀 다를 거예요. 여기는 허드 헬스 매니지먼트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시스템만 갖춰지면 5천두, 만두, 뭐 3만두, 5만두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인데 소는 아까 제가 개체 관리를 하는 동물을 했잖아요. 그죠? 외국에는 소도 허드 헬스 매니지먼트를 해요. 한 사람이 몇만 두를 넓은 초원에 풀어놓고 키우니까 그건 허드 헬스 매니지먼트예요. 소 한 마리 한 마리를 체온계되고 재는 거는 무의미해요. 아, 우리나라만 있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우리나라는 자연 여건이 집 안에서만 소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고 집약적인 노동이 들어가서 핀포인트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패밀리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사이즈로 쪼개지는 게 훨씬 더 영속성이 있어요. 제대로 잘 관리할 수 있을 사이즈로 하는 게 낫지. 규모만 키우면 오히려 기업만 나간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 소들이 20만 두의 차규소를 가지고 연간 200만 톤의 우유를 생산해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제가 조금 교만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20만 두의 차규소에 후보소 20만 두가 있는 구조잖아요. 그죠? 그렇죠. 모든 정권을 저한테 주면요. 저는 한 5만 두 정도를 줄이고도 똑같이 우유 생산량을 저는 할 수 있어요. 아, 저도 이제 한번 이 얘기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5만 두의 소가 먹는 사료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왜냐면 그렇죠. 우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소에서 제일 중요한 우유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만 두를 줄이고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좀 도발적인 얘기인 게 그렇죠. 5만 두가 내뿜는 메탄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분뇨가 5만 두가 먹는 줄어들고. 사료가 줄어들고 그만큼 분뇨가 줄어들고 이건 굉장히 엄청난 거죠. 정말 가능합니까 그게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말씀을 물어보시면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데 남재작 박사님이 가지고 계신 연구소가 정밀농업연구소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허술한 부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우는
노란 옷만 입어도 돈을 버는 시대가 한우 딱지만 딱 끝났- 붙이면은 네, 이제 네. 아이고. 그다음에 젖소는 아까도 말한 차규 농가는 벤처 타고 다니자 그 시대 끝났다니까요. 우유 1리터당 마진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진짜로 원가를 정밀 농업해야 돼요. 허수를 빼야 돼요. 그러면 자 봐보세요. 젖소 차규소가 100마리 있는데 만약에 남제작 하인제가 전문가가 컨설팅 해가지고 10마리가 도태되면 컨설팅 삭도 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00마리 중에 1년에 10마리만 도태되면 이론적으로는 20마리의 후보수만 있으면 돼요. 네, 2년 지나면 젖짜기 시작하니까. 그럼 1년에 10마리씩 해서 20마리만 있으면 되면 차규소 100마리에 후보수 20마리만 있으면 되는 구조예요. 예전처럼 이론만 되면. 후보수로 그렇게 많이 갖다 놓을 그렇죠. 필요 근데 없이. 지금 우리나라는 차규소 100마리면 후보수 100마리가 있잖아요. 네네. 80마리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여기가 거예요. 있다.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귀가 쫑긋해지는 이야기인데. 근데 실제로 지금은 가능해요. 지금 가능하죠. 지금 가능. 그 스마트팜 시스템 그렇죠. 특히 근데 여기서 스마트팜은 사실은 뭐 아주 정밀한 스마트팜도 필요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주 기본 초유를 얼마만큼 정량을 정확하게 먹을 건가. 왜? 폐사율의 폐사율 90%가 낮추고. 그때 일어나니까. 그다음에 다시 분만한 소가 제1도태 원인이 번식 장애를 했잖아요. 번식 번식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디바이스. 이거는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데 지금은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시스템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봐보세요. 젖소농가 4,000에서 5,000개밖에 안 되는데 평균 목장주의 나이가 65세예요. 새로운 걸 뭔가 받아들이시기가 쉽지 않은. 예. 그렇지만 제가 지금 한 26년째 필드에서 대동물 수의사를 하는데 65세 정도 된 축주가 저를 만나면 이래요. 야, 하원장 내 한 15년은 더 목장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80세까지. 예. 근데 1년 반에서 2년 뒤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아, 하원장 이제 나 못할 것 같아. 그래요. 거기도 피크가 65세 정도 되시는군요. 그거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부부가 70 넘으신 부부가 차규하는 농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말은 뭔 말인지요? 힘이 들어서. 우리나라 축산 어떻게 보면 낙농업이 위기다. 아, 위기라기보다는 기회일 수 있는데 10년 정도 지나면 물리적으로 50% 없어집니다. 또 여기에 또 하나의 더 팩트는 뭐냐면 지금 4,500개에서 5,000개 되는 목장에서 세컨 제너레이션 2세가 성계하겠다 하는 비율이 35%밖에 안 돼요. 다시 또 그래도 축사는 30%나 되죠. 아, 그래요? 일반 농업은 뭐 5%도 안 되니까 아, 그래요? 그래도 축산이 농업보다는 돈이 된다. 도움이 되죠. 그렇죠. 아버지 통장판 던져 놓으면 회사 다니는 거. 역시 아버지 성장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빚 통장을 안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사실 들어볼 이야기는 끝이 없이 끝이 없죠. 지금 아직까지 같은데. 몇 가지 얘기 시작도 못했는데. 아, 거의 졸업할 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원장님이 갖고 계신 노하우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관한 이야기들은 또 따로 봐야 나눠서 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 예. 예. 너무 재밌었네요. 저. 40분 만에 4년 졸업을 다 시켜주시고 예. 그 축산 경영까지 저도 사실 하원장하고 사적으로 아니면 목장에 가서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직접 이제 세미나 같은 거 하면 직접 들으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사도 많이 받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처음 듣는 얘기도 몇 번 있었고 예. 직접 현장에 직접 안 해보면 사실 굉장히 알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책으로 배우는 거는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원장님께서는 제가 보니까 이 카메라 스타일이신 것 같습니다. 카메라 앞에 계시면 이제 더 어렵고 재밌는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해놓으시고 술자리에서는 이제 편한 이야기 위주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또 술 한잔 하시면 또 이제 우리 축산 정책에 대해서 또 이제 굉장히 또 열정적으로 말씀하시죠. 뭐 그동안에 이제 평생을 해오셨으니까 하실 말씀이 되게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기회는 다음 분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현재 원장님 모시고 축산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은 약간 19금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냉정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이것이 다 현실이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 좋아하시면 하 원장님 모셔서 그와 지금 오늘 말씀하지 못한 내용들 더 들어보는 기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관심 보여주시면 다시 한번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원장님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소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